그 다음 53쪽 하단부의 5번 주제죠. 조사 확인의 방법과 내용인데요. 자, 요 사항들은 훗날 실무 때 다시 볼 거예요. 지금은 가볍게 책에 나온 사항만 검토해보죠. 자, 확인의 방법은 크게 셋을 주로 말할 거예요. 1단계가 공적 장부에서 확인하겠죠. 2단계는 현장 가볼 것이고 또 필요시 3단계 매도 임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더라. 크게 셋인데요. 자, 거기 공적 상의 확인법에서 기본 틀입니다. 물건의 기초 정보, 즉 표시 사항들은 주로 어디 있다요? 지적 공부에 나오겠죠. 토지, 소재, 지번 등은 토지 대장에서, 건물의 소재, 면적 등등은 건축물 대장에서. 반면 권리 관계들은 등기부겠죠. 우리는 토지, 건물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죠. 각각 따로 확인해야겠죠. 지금은 토지 등기 기록이죠. 건물 등기 기록. 다음 공법상 이용제냐 거래 규제들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도 확인이 기본이더라. 물론 다른 것도 확인될 겁니다. 다음 현장 답사는 공부에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현장에서 유관상 파악이겠죠. 토지의 지세, 이건 뭘 말하죠? 지세. 토지의 형세예요. 토지가 평지인지 경사지인지 토지의 형세. 경사여부를 어디 가야 돼요? 현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의 방향도 현장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노후의 정도, 외형상 구조와 특징, 기능상 하자 등등등 상태 입지 다 어디? 현장의 문제겠죠. 그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박스에 소개된 사항들은 주로 등기법에서 많이 파악될 겁니다. 1번 기본적 사항이란 특정인데요. 1필지 토지는 지적 공부에 올라갔을 때 특정되겠죠. 따라서 2번 확장해서요. 소유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실의 경계를 다툴 필요가 없겠죠. 지적 공부상의 경계로서 확정된다. 그 얘기죠. 그냥 기본 정보는 무엇이 지적 공부가 앞선다. 그 얘기고요. 다음 권리 관계된 사항들은 어디에서? 등기부에서. 그래서 권리자는 확인법들 당연히 신중히 확인 등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유의할 점들은 자, 누가 땅 팔러 왔습니다. 내 땅이라 말합니다. 등기 필증 들고서 그거 믿어야 돼요? 믿지 말라 했죠. 왜? 그가 진짜 소유자인가 알아봐야겠죠. 해설이 필요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도 한번 대조해서 얼굴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시고 현장 갈 때는 유동성 많이 발휘하십시오. 능력이에요도. 대개는 어때요 지금? 계약서 쓸 단계는 다 주민증 확인 다 합니다. 지금은 해줘야 돼요. 워낙 옛날에 토지 사기 사건 많았잖아요. 그래서 판례도 많이 지금 축적되는데 그 주의점이 나와 있습니다. 맨 끝줄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2번도 보이네요. 판례는 개업중개사가 등기부와 주민증을 조사 확인하면 개업중개사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했죠. 결국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항상 사고 발발한 기분 안 좋다. 뒤처리가 남다. 그 얘기예요. 다음 토지용 계획 확인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참조하면 되겠고요. 시군구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자, 옆 페이지 박스인데 이것은 지금 보긴 좀 벅찰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자, 무엇이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사항들을 훗날 따로 정의할 거예요. 토지 임야장은 토지 물적 표시를 하겠죠. 근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은 파악되지만 경계는 확인이 안 되죠. 경계는 어디에서? 지적도에서 확인 가능하더라. 그 얘기요. 토지 경계는 어디에서? 지적 임야도에서. 물론 지적 임야도 옆에 칸에 소유자 확인이 안 되더라. 특이한 점만 좀 체크해 볼 거예요. 이번에 지적 임야도는 경계 지형까지 파악되지만 소유자 볼 면적이 없어요. 소유자 면적이 없다. 다음 대지권 등록부에서는 특이한 점이 대지권 비율이 확인되었다. 다 공시법상 다 배우면 나중에 쭉 보시고 자, 맨 밑에 내려가서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것이 얼마 전에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18개 정도의 지적 공부들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종합증명서는 지적 공부사항들, 건물 대장사항들, 토지용 계획확인서, 개별 지가나 건물의 공시가 등등, 그리고 등기사항도 확인되더라. 실제 18개의 공적 장부들이 일목요연하게 손쉽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음,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규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뿐인 거죠. 어떤 용도지역에 속한다, 용도국이더라 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 소유자 확인이 될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자 확인과 거리 먼 걸 두 개 강조했죠. 지적도 임야도 하고 지금 토지용 계획 확인서. 요 둘은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 옆에 주의점으로 그냥 동그라미 쳐도 돼요. 지적도 오른칸에 소유자 체크하시고, 지금 토지용 계획 확인서 오른칸에 소유자 물적 상태에서 소유자. 얘들은 소유권자 확인이 안 되노라. 그 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부는 우선 연령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이것. 찾아온 고객이 나이가 어려 보일 때 연령 확인하겠죠. 주민증 확인도 될 수 있지만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자. 후견 등등도 파악되겠고요. 무가 건축물 관리장들은 역시 있습니다. 물론 훗날 강조할 그 옆에 건 소유자로 추정되거나 간주되지도 않더라. 불법 건물이니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써둘 뿐이지 소유권 등은 부여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쓰미 무가 건물 대장이었다. 후에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서의 작성 부분도 실무에서 또 볼 것인데요. 몇 가지만 체크하죠. 여기. 자, 서로의 의사합의는 훗날 분쟁 예방기 위해서 서면선이 좋더라. 그 얘기예요. 자,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개업 중개사들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확인 서면서를 씀과 동시에 또 한편 거래 계약서도 작성 교발 의무가 수반되겠죠. 이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상 의무사항이되 단 소속 공들은 작성을 할 수 있노라. 요 정도로 봐두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 늘 비교한 게 있죠. 단순한 중개 보존들은 작성할 의무가 없겠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작성도 해서 안 되겠죠. 왜?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에서 단순히 일을 도와준 자가 중개보조원.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뭐라 했습니까? 물커피만 잘 타면 되지 뭐. 그거죠. 이들은 계약서 써도 안 된다. 그 얘기요. 작성하면 안 된다. 자, 다음 거래 당사에게 교발했죠. 매도 매수인 양쪽 다 당사 쌍방 모두에게 동문서를 교부해야 한다. 특히 너무나 중요한 문서니까 보관기간도 깁니다. 얼마간? 5년간. 설명서의 보관 날짜가 3년이었죠. 아까. 근데 매매 등 각종 계약서는 5년씩이나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에 2번도 주의할 점이, 그러면 분명히 작성토록 의무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행중개사 법령 그 어디에도 법정된 서식이 있을까요? 이건 없습니다. 왜 서식을 둔 바 없을까요? 우리가 알기에 민법상 사적 자치죠. 계약 자유의 원칙, 누구랑 계약을 할지 말지 내 자유죠. 상대방 선택 자유입니다. 내용 결정 자유죠. 떠나서 문서 쓸까 말까도 자유잖아요. 방식의 자유. 그래서 그 원리 하에서 일단 법은 서식을 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만의 기업 중개사들의 업무에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겠죠. 비록 서식은 둔 바 없다. 맞아요. 다만 업무의 통일을 위해서 만든 단서가 그 후단부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국토장관은 요 같은 거래 계약에 대한 표준되는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뭐요? 권장사항이지 절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설사 장관의 요 권장 서식을 쓰지 않노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겠죠. 장관은 권장할 수 있지 강요치 못한다는 것. 서식은 법정되었으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건 아까 봤어요. 개공과 수행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두 군데에 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죠. 자, 서식은 없다 할지라도 일단 쓰긴 써야 하니까 통일적인 사항들이 언급되겠죠. 이게 필수 기재사항인데요. 몇 가지 보인다? 9가지. 이것도 훗날 암기하더라고요. 왜? 다른 것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암기상으로 잡아둘 겁니다. 근데 역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점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그 얘기요. 우리는 첫째 시간 때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주로 뭐가 있다? 일처리 부탁 단계의 기본 요구사항이었죠. 얼마 정도의 무엇을 얼마 받고 맡기겠다 그거요. 근데 지금은 일이 끝났을 때 중개가 완성될 때 합의를 쓰는 문서가 거래계약서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합의가 모두 언급되겠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어찌 거랬냐 그게 쭉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언급돼야 한다. 그래서 1번 매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써야겠죠. 생년월, 자 인적 사항들. 그 다음 어떤 토지 건물인가 물건 확보해야겠죠. 물건 특정. 그 다음에 물건 언제 넘기는가 인도 일시.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죠. 소유권 이전인가 전세권 설정인가 이런 권리의 이전 내용들. 그 다음 얼마에 거래했는가 돈들이 나오겠죠. 거래 금액, 매매대금 얼마, 계약금 얼마이고 언제 주겠다 이런 거래 금액 및 계약금의 지급 일자 등도 있습니다. 돈 얘기요. 그 다음 언제 계약했다? 계약 날짜 세겠죠. 계약일.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정했을 땐 그 조건 기한도 써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조건 기한을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8번은 별표 하나 쳐두시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 설명서 준 날짜 통상은 같겠죠. 근데 꼭 이게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설명서의 교부 일자. 그 밖에 특약 사항들이 있을 땐 특약 사항들. 그래서 총 9가지가 쭉 나오는데, 자, 요 사항들을 훗날 따로 좀 암기도 해둬야 돼요. 단지 우리는 지금쯤에는, 기본 흐름만 파악하자.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어찌 거랬다가 나왔다. 다만 특이한 게 지금 뭐예요? 8번에 설명서의 교부 날짜이지 작성 일자가 아니죠. 확인 설명서 준 날짜, 교부 날짜가 있습니다. 설명서의 교부 날짜.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웬만한 객관식은 다 풀릴 거예요. 설명서의 교부 날짜가 언급되었더라. 자, 특이한만 지금 체크하고 훗날로 미룰 거예요. 다음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의 작성 금지. 당연한 거 이건. 항상 계약서는 고객의 합치 사항들을 고지 겉들여 써야겠죠. 내 마음대로 계약서 따로 하나 더 씁니까? 이중 계약서 금지인 거요. 또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될까요? 절대 금물이죠. 항상 합의 사항대로 써야 합니다. 거짓 계약서도 금지일 뿐더러 이중 계약서도 금지더라. 훗날 적발시는 제재 등도 가해진다. 이 정도로 짧게만 봐나가시고 후일에 다시 볼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7번. 현행법의 확인 설명서의 서식은 크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자체에 비교 평가 문제가 그간에 대단히 많이 출제된 바 있어요. 자, 우선 불려보죠. 1번 서식은 뭐가 보입니까? 주거용 건축물. 자, 주택에 대한 중개를 했을 땐 뭘 쓴다? 1번 서식을. 반면에 2번 서식은 어때요?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이른바 상가 중개시는 2번 양식을. 다음에 3번 서식은 그 대상물이 토지일 때. 다음 4번 서식은요? 우리 법정 중개 대상물 중 나머지 임목이 있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들. 이것은 4번 서식에 의거한다. 참조로, 자, 서식은 일단 외형상 넷으로 구별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 서식이 1번 서식이겠죠? 그래서 주거용 서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서식의 항목의 차이점을 따로 정리하면 돼요. 이 역시 첫째는 암기가 아니고 뭐요?
성질만 파악하면 돼요. 주택이니까 도입된 게 있고 토지 등은 관계없는 게 있겠죠. 빼는 게 보일 거예요. 쉽게 토지 관련 서식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올 리 없잖아요. 뭐 수도니 전기니 나올 리 없겠죠. 그런 것들 후에 따로 비교 평가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 안 돼도 훗날 서식 자체 문제 나오니까 꼼꼼히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서식이 먼저 나올 것인데 그 옆에 봐보죠. 자, 대상물에 대한 작성할 때 주의점에서 크게 항목을 분류할 때 넷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개업중개사의 확인사항이 기본 확인이에요. 자, 기본 확인 정보들은 누가 확인한다?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써주더란 얘기요. 그래서 크게 항목이 보니까 물건 표시, 권리관계, 토지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규제, 입지 조건, 관리된 사항들,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뭐죠? 사람들이 소위 혐오하는 것들. 우리 집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뭐가 있다? 오물 적시장이 뭐가 있더라. 가끔은 차량 어때요? 차고지도 어때요? 안 좋잖아요. 장례시장들 안 좋죠? 그것들이에요. 비선호시설들. 그다음 거래 예정 금액이 도입되어 있네요. 취득할 조세도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누가 확인? 개공이 확인해서 씁니다. 그것이 기본 확인이에요. 반면에 세부적 확인 사항들은 내부 정보라 아까 말했죠? 그거요. 상태, 실제 상태, 미공시 사항이 뭐가 있는가? 또 내부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것들, 미공시한 얘기죠? 공시가 안 된 것. 그다음에 수도 이하 시설 상태, 고기 알겠죠? 벽면과 도배 상태, 매도인이 알겠죠? 환경 조건도 누가? 매도인이 잘 알겠죠? 그래서 요구한 사항들을 기재한다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류 중개 보호수 등이 있고요. 단 여기서의 중개 보호수는 매매가가 아니고 거래 예정 가격을 기준 잡노라. 거래 예정가에 기초한 중개 보호수 등. 다음에 거래 당사는 밑줄 서명 또는 날인이죠 지금. 근데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죠. 둘 다 해야 하더라. 그 밑과 또는의 차이점 유의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 틀 내에서 이제 가장 기본 서식인 1번 서식의 특이한 점만 지금 살짝 한번 검토해 볼 거예요. 자, 분류, 단독, 공동 등 체크하면 되겠고요. 매매인이, 임대인이 항목별 체크하면 되겠죠. 자, 설명의 기초 자료가 뭐가 있는가 각각 체크하면 되고 요구한 정보들이 있을 때는 바로 어디에? 여기죠. 불응한 사항들은 요 항목에 쓰면 돼요. 언제 내가 요구한데 무엇을 거절해서 난 모른다. 근거를 남기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세부 사항들의 파악이에요. 기본적 사항의 항목을 보면은 자, 물건의 표시와 관계에서 개공의 확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 정보 봤더니 소재지, 면적, 지목, 그다음에 지목이 있죠? 소재지, 면적, 지목인데 이때 고려할 점은 뭐 소재지는 다 알잖아요. 물건이 위치한 소재와 지번 지역까지죠. 소재, 지번 둘 다 파괴죠. 합하여서 소재지였다. 그 얘기고요. 문제는 자, 토지 정보에서의 이른바 지목은 자, 공부상 지목이 예컨대 A이고 현장 가봤더니 타 용도로 쓰는 것이 가끔 보일 겁니다. 이것 실제 이용 상태는 설명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식에 지금 어때요? 공부상 지목이 있고 실제 이용 상태도 어때요? 함께 쓰도록 해놨습니다. 둘 다 쓰라는 얘기죠. 생략금지 꼭 주의하시고. 또 건축물,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특히 밑줄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최근에 도입된 거죠. 내진 능력. 그다음에 위반 건물의 여부도 대장상 확인 체크합니다. 기자고. 역시 마찬가지 건물의 용도를 봤더니 어때요? 역시 용도도 대장상 용도 외에 실제 따로 쓸 때는 그것도 확인 쓰고 있죠. 예, 둘 다요. 아, 지목과 건물의 용도는
공부에 한하지 않고 실제 현황도 밝혀야 한다. 둘 다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상 시험은 최근 개정된 사항들이 반영될 거요. 최근에 우리 포항의 지진도 있었잖아요. 점점 더 강화될 거요. 내진 능력까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성법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주로 읽으면데 그 항목 내에서 하나 고려할 것. 소재니 지목이니 면적이니 구조니 이런 사항들은 지적 공부에서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근데 건물의 방향은 지적 공부로서 확인될 수 있더라? 대장상 확인 이것 안 된다 했죠. 그럼 어디에서? 현장 답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요 주의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줄 쳐두죠. 셋째 줄,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등 추실 방향을, 건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서 남향, 북향, 서향 등 쓰면 된다. 다만 구별이 좀 불명확할 때는 기준을 밝히고서 표기하라. 예컨대 거실과 발코니 기준으로서 동남향. 그 요령이죠. 그 한번 읽어두시되 요거요. 대상물의 기본적인 표시사항인 소재, 구조, 면적은 100% 지적 공부에서 확인 기재한다? 그게 아니더라. 저도 요 방향만큼은 어찌 파악한다? 현장 답사에 의해서. 이해되잖아요, 이건요. 예. 방향은 현장 가서 확인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권리관계, 등기부의 편제법 다 알고 있어요. 표시사항 이외에 갑구는 소유권 관한 등기를, 소유권 자체에 대한 것들이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들을 확인 기재한다. 뭐 그 얘기고. 다음 3번 토지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 파트 봤더니 뭐 각종 용도 지역 지구가 어떻고 우리 건축법상 배우네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다음에 국토법상 배우는 게 있죠. 도시군 계획 문제. 나머지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문제들, 도시관리계획이 어떤가? 자, 요 사항들의 확인법을 밑에서 강조합니다. 거기 기억 이하 리을까지를 묶어서 별표해 두시고. 자, 요 제반 사항들은 일단 자, 기본 정보는 어디서 파악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맞아요. 근데 주의점은 여기 묶었습니다. 1번. 건폐율의 사항과 용적률 사항은 어찌 확인해야 한다? 시군 조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그 얘기는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도시군 계획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계공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 두 개 주의점이고. 다음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부동산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조하시고. 기타 각종 사항들은 어디가 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럼 제 얘기죠. 1단계 확인 방식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위에 기억, 니은, 디귿처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의 방식 자체가 문제거리고요. 그 다음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건물에 세입될 때는 각종 공법상 규제 제한들 관계합니까? 공법상 제한들은 주로 무엇? 소유권의 변동과 관계한 규제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세입될 때는 관계없으니까 밑줄 생략할 수 있다. 금지사항이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요. 다음 입지 조건도 항목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 현재 서식은 이른바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거요. 항목을 쭉 나열해서 필요한 것을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도로의 문제 보이네요.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이 뭐 도보로 어떤가 등등등. 주차장도 보이고 교육, 판매, 의료가 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두죠. 교육, 판매, 의료시설. 자, 동주택의 인근 지역의 초중고가 어느 정도에 있나 없나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각종의 판매시설이 뭐 백화점 등등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들 주변에 무엇이든가. 요 사항도 우리가 확인해서 쓸 것인데 이렇게 묶어서 옆에다 하나 메모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이죠. 그럼 비교한 거요. 2번 서식이 뭐라 했죠? 상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폈던 교육, 의료, 판매 등 요 항목들은 이번 서식에도 필수 기재에 포함될 것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상가를 거래할 때는 학교와 관계합니까? 주거와 관계에서 필요함이 교육, 판매, 의료죠. 상가 건물은 장사하는 공간이죠. 그 안에 판매실 있잖아요. 가끔 병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해석은, 이번 서식은 요 항목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식의 비교는 우리나라 시험 보기 전까지 반드시 비교돼야 돼요. 어느 서식은 이게 있고, 어느 서식은 이게 없더라. 목적물의 성질만 파악하면 이건 암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택은 필요한 정보죠. 우리 한국 교육열 얼마나 큽니까? 연세 드신 분들 집 가까이 병원에 있을 때 어때요? 그만큼 매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필요 정보에 대해 상가는 필요 없느라 이미 눈치챌 수 있어요. 자, 뒤로 가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보이네요. 관리,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 방식이 어떤가 그 얘기고, 비선호시설, 혐오시설이 있는데요. 이때 체크해두죠. 비선호시설의 존재 여부도 설명서에 쓰는데 거리 관계를 재겠습니다. 얼마죠? 1km 이내요. 서식에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의 존재 여부도 확인 기재한다. 다음 예정 가격 등인데요. 예정가, 다음에 개별 공시가와 건물의 공시가격, 그 작성법만 체크해요. 거기 예정 금액은 언제적 예정 금액이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완성 전 예정가였어요. 건물의 공시가와 주택의 공시가도 언제껏? 완성되기 전. 모두 완성 전에 예정가 공시가였다. 근데 작성 내용에서 임대차의 경우는 개별 주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을 어째요? 생략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예정 금액은 필수 기재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외에 들 때는 건물의 공시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주로 단서,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주의하면 되겠고요. 다음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에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몇 프로쯤 된다. 세율까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3개 세목 그리고 세율까지만. 그리고 재산세는 주의점. 6월 1일자 기준으로 부담자가 정해지죠. 그 얘기예요. 주의점으로 적겠습니다. 자, 물론 밑에 2번 지문.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조세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표현이 생략할 수가 아니고 아예 제외한다. 그 밑줄을 별표하시고. 임대차는 세금이 없으니까 아예 제외한다. 간혹 시험 문제는 이걸 바꿔서 내더라고요. 임대차의 경우에 취득조세는 생략할 수 있다? 아예 원천 봉쇄요? 제외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공의 확인사항이고, 다음 세부 사항들이 있다 했죠? 주로 미공시 상태 그리고 시설 등 상태였죠. 공시가 안 된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로 미등기 임차인들이 관건일 겁니다. 점유권이 있다 없다 등등등 다 마찬가지겠죠. 분묘 기지권 토지 중개할 때 어때요? 등기사항이 아니잖아 이건요. 그래서 현장 등 확인해서 쓴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2번 시설의 상태란 보니까 시설 상태에서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눈치껏 봐도요. 그냥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등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고려할 게 뭘까요? 소방 별표하시고 최근에 개정되었더라. 자, 옛날엔 소화전 등이 있습니다. 비상벨 같은 거. 그 정도인데 지금 주택은 어때요? 화재 예방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싹 바꿨어요. 뭐라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몇 개 있다 없다. 그거 단독 감지형 경보형 감지기 그거 쭉 먼저 강조하시고 그 옆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 있죠. 그거 쭉 읽어 나다가 뭔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뭐가 보여? 아파트는 어찌한다?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은 이거 써야죠. 근데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은 이미 별도로 화재 대방책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경우는 요 항목을 어때요? 제외한다. 그 단서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글자 안 보입니다. 어제 돋보기 보고서 확인했어요. 아파트는 단독 강제형 경보기는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자, 다음에 벽면과 도배의 상태인데요. 벽은 균일이 있다 없다? 누수가 있다 없다? 도배가 어떤가? 그죠? 자, 이것도 하나 비교할까요? 벽면 상태는 건물은 필수 정보겠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도배를 체크합니다. 요 도배는 2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설명서에는 나오지 않겠죠. 우리가 상가를 봤을 때 도배하는 거 봤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주택은 도배하죠. 근데 상가는요, 없으니까 항목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교육 판매 의뢰와 더불어서 지금 요 도배는 2번 서식인 상가 쪽은 나오지 않더라. 그 서식 비교 접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환경 조건이 보이네요. 1조 소음 진동 그거든 쭉 체크하면 되겠고요. 중개 보수에 대한 사항들도 항목이 보입니다. 쭉 확인해서 쓰면 되겠죠. 뒤에 또 배울 거예요. 단지 여기서 자, 오른편 칸 끝에 작은 글씨 있어요.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가 어떻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넷째 줄 끝에 밑줄 쳐놨죠? 별표 하나 하시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요? 우리가 중개 보수 받을 때는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더라. 그 말이겠죠? 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고지 부과될 수 있더라. 그 점 하나 밑줄 쳐놨네요. 친절하기도 누가 해놨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주로 서식의 문제로 검토하시는데 지금은 간략히 흐름만 본 거예요. 훗날은 요거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깊이 있게 나가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주의점 일단 큰 틀은 거의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인데요. 손해배상 정도를 보죠. 자, 손해 발생 시에 가해자에게 책임 물어야겠죠? 그거요. 우리가 일반 민사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 당연히 책임 규명해야겠죠. 그죠? 가령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을 때 어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 사유로 피해를 입을 때는 마땅히 책임져야겠죠. 근데 민법에서의 책임과 중개사법의 책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박스로 좀 외워야겠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원칙은 같다. 1. 뭐요? 행위자 책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질 때 원칙은 뭐요? 가해자에게 비난 가치 있을 때 책임 물어야겠죠. 우리가 배상 책임을 할 때 항상 요건은 기본이에요. 첫째, 원인 관계를 본대요. 가해 행위. 둘째, 결과 관계. 뭐요, 이건? 어떤 손해 문제겠죠? 그리고 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될 때 책임을 근거주겠죠. 자, 누가 일했습니다. 누가 피해봤어요. 근데 양자가 서로 단절되어 있더라. 이때는요,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연결고리도 필요할 거예요. 법은 요 연결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때, 요때 드디어 가해자에게 비난 가능성,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얘기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될 때, 그게 인과관계 문제요. 간단하죠. 원인 결과로 맺어질 때, 그때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원인 관계를 봤더니 무조건 어떤 행위를 한다 해서 책임을 다진다? 그게 아니죠. 바로 가해자의 귀책 사유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게 뭐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고는 책임질 리 만무하겠죠. 가해자의 귀책 사유인 고의나 과실이 전제돼야 한다. 고의란 어떤 거죠? 쉽게
그 행위의 결과를 예측, 즉 알고 하는 게 고의죠. 근데 과실은 뭐예요? 모르고 실수한 것. 충분히 예견, 즉 알 수 있었으나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모르는 거죠. 쉽게 과실은 뭐다? 부주의한 행동이요. 알 수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해버린 거죠. 부주의.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논할 때는 고의니 과실이니 구별합니까? 구별 안 하죠. 알고 했건 알 수 있었건 책임은 똑같이 근거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관계에서는 굳이 고의를 묻지 않습니다. 왜? 과실 속에 당연히 포함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민법은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좀 책에도 쓰고 있는 거예요. 행위자 책임이요. 그 다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겠죠. 그죠? 근데 특이한 점은 민법상 손해를 논할 때는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고 위자료가 있죠.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됨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 옆에 칸 봐요. 우리 중개사법의 특색은 자, 한번 읽어보죠. 기업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에게 밑줄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우리 법은 물질적 피해에 한해서만 책임을 인정진다 그 얘기요. 중개사법의 특징 어떠한 손해? 재산상 손해에 한해서만 이 법은 책임을 인정해 놓았다. 그럼 비교하면 되겠죠. 우리 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을 다툴 때는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지웁니까? 없죠. 이 법 자체에 근거조항을 둔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아예 정신적인 피해는 면책받는다. 그럴까요? 그건 아니다. 우린 첫째 현대 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관계를 볼 땐 특별법 관계를 했습니다. 그죠? 일반법이니 특별법이니 이런 것을 이미 한번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 법조항들이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을?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상 손해가 중개 업무 중 발생하니까 이 법이 개입한다? 맞는 거요. 근데 문제는 법령 그 어디에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면책이다? 그건 아니죠. 만약 특별법에 규정을 한 바가 없을 땐 그때 뭘 따릅니까? 당연히 일반법인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는 이 법에 비록 없더라도 무엇으로? 민법에 의거해서 책임질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의 특징은 무엇? 재산상 피해만 담보하고 그 외에는 모두 민법의 일반 원리에 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특징, 재산상 손해만이 법정된 책임 범위였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어쨌건 원칙은 가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책임지는 것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또 다른 책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과실 배상 책임이에요. 법령상 무과실 책임은 크게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가 사용자 책임, 또 하나가 장소 제공시예요. 중개사법 맨 하단부를 보죠. 기업 중개사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했죠. 지난번에 이미 봤습니다. 네. 고용관계에서 우리는 사용자이죠. 사장님입니다. 따라서 밑에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손해 가할 때는 지금 끝 표현이 어때요?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고용주는 고의 과실 묻지 않고 책임 다 져버리죠. 이게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직원들 관계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 제공에 대해서도 고용주인 개공에게는 무과실 배상 책임이 또한 파급되고 있습니다. 자, 옆 페이지 봐봐요. 장소 제공자.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죠. 너가 알았냐 몰랐냐 묻지 않죠. 그냥 책임 있다고 단정 짓습니다. 이게 뭐요? 무과실 책임이죠.
무조건 책임질 건 일단 다 지란 얘기요. 왜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마땅히 도입돼야 할 거예요. 두 가지 책임이 확인되었다. 근데 문제는 재산상 손해 하나지 있을 때 물적 피해는 이 법과 거리 멀더라. 민법으로 돌리시고, 또한 손해 전체가 다 담보된다? 그건 아닐 거예요. 보증 설정 금액 내에서만 1단계 보험사가 책임지고 2단계 초과액은 내가 또 책임져야 한다. 등등등 훗날 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거기 소멸시효까지 도입되는데요. 이거 시험 나올까요? 나와요. 왼편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필히 암기해도요. 이게 거의 대다수의 손배 청구의 기본적인 기간입니다. 봤더니 가해자 및 손해사실 안 날부터 3년간 또는 손해사실이 있은 날부터 10년간 안 날 3년, 있은 날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더라. 근데 중개사법은 이 기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거 아까 자, 일반법, 특별법이 서로 충돌할 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근데 특별법의 규정이 흠결시는 무엇을 일반법 따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없으니까 무엇을 일반 민법 따라서 똑같이 다투면 되겠죠. 그래서 개업 공개사의 책임은 얼마간? 안 날부터 3년간, 있은 날부터 10년간 책임을 지게 되더라. 이렇게 일단 파악하면 되겠는데요. 자, 요 사항들 훗날 보증 설정 등과 관계해서 연계 파악도 해 나가셔야 돼요. 뭐 근거 파악은 쉬운 거예요, 지금. 원칙은 내가 고의과실 가했을 때. 다만 예조로 무과실도 둘 있더라. 첫째, 직원들 때문에. 둘째, 장소를 제공할 때.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시험관 관계없어도 이건 하나 참조돼요. 자, 과실. 자, 부주의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가 추상적 과실이고 또 하나가 구체적 과실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내려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폈던 이 과실의 의미는 추상적 과실일까요? 구체적 과실일까요? 추상적 과실이더라. 예, 결론만 알면 돼요. 시험 안 나오니까. 추상적 과실은 뭘까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 일반적인 주의력에 의거해서 주의 의무의 위반이 있냐를 평가한다. 이게 추상적 과실이에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개공들 수만 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대개 이 정도는 알 것이더라. 평균적인 잣대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한 동종업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위반을 다투는 것이 추상적 과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구체적 과실은요? 개인의 능력 편차를 인정하겠죠. 그 사람 개인이 처한 상황, 능력 하에서 위반을 다툼이 구체적 과실이에요. 정확히는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자, 어떤 중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의 능력을 한번 평가해보자는 얘기요. 잘난 사람들은 어때요? 아는 게 많으니까 책임 더 지고, 무식할 사람은 나 몰라 책임 안 지고, 이렇게 사고된 해결이 그때마다 바뀐다.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대개의 고객은 너가 중개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를 알 거란 평균적인 기대가 있을 거네요. 그 잣대하에서 책임 묻는 것이 어때요? 훨씬 간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실, 민법도 마찬가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뭐다? 추상적 과실이에요. 개인들의 능력 편차를 허용치 않습니다. 또 그 과실의 정도를 구별할 때는 중대한 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과실은 뭐로? 경과실로. 예, 경과실 따른 책임이 민법의 기본이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만 특별 조항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다 뭐다? 추상적 경과실이더라. 같은 업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능력 하에서의 위반을 다툼이 추상적 과실이고 그 정도는 중하니 가벼우니 따질 리 없더라. 민사관계는 다 무엇? 추상적 경과실로 파악하면 바로 요 추상적 경과실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있죠.
위임에서 받던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와 일맥상통해요. 같아요. 사실은. 같은 업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주의력에 의거해서 신중히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같이 보면 돼요. 추상적 경과실 의미지 절대 중과실이 아니었다. 혹여나 시험 나올 땐 이렇게 나오겠죠.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거 필요 없다. 가변 경과실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법에서 정했을 때만 터치하시고 그 외에는 모두 뭐예요? 경과실입니다. 민법 공부할 때도 모든 과실은 뭐다? 경과실이에요. 단지 필요할 때 중대한 과실을 몇몇 조항에서 도입할 뿐인 거예요. 쉽죠, 그는? 그러니까 국회 시험관 오는 글이 뭐래요? 그냥 추상적 경과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면 되겠습니다. 요 자체는 여기까지로 정리하시는데요. 나중에 보증제도와 관계에서도 문제화되는데요. 우선 간략히 흐름만 봐보죠. 전 줄기만 파악하는 거요. 자, 개공갑이 A와 B 간의 개입에서 현재 중개 업무를 하게 되었더라. 물론 거래도 훗날 성사가 될 거요. 문제는 자, 요 중개 활동 중 개공이 어찌 일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발하겠죠. 손해가 발발했다 합니다. 근데 요 손해 발발 시 문제요. 이때 업자에게 지금 고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무엇이 책임이 파급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때 과연 피해자인 A 또는 B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것인가? 그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게요. 보증액도 알면 좋은데 훗날 다시 볼 거예요. 자, 이때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때 개공에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써볼까요? 일단 개공 자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행사기간이 아까 얼마나 했어요?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였죠. 근데 문제는 실제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어느 개공이 큰 돈 갖고 그냥 팍팍 줍니까? 일단은 배째라겠죠. 이때 뭐가 있다 했어요? 2단계. 자, 개공이 직접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보증보험 등 가입한다 했죠. 보증보험이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혹은 법원 공탁수에 목돈 맡길 수 있죠. 공탁. 그러면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도 지급 청구도 가능하겠죠. 그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따져보죠. 이때 보증이나 혹은 공제는 손해 발생 전액을 다 줄까요? 가령 A가 1억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죠. 근데 실제 손해는 2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2억을 다 줄까요? 안 주겠죠. 상식이죠. 왜? 서로가 계약한 한도가 얼마? 1억까지 사고니까. 이때 보증공제는 1억을 한도로 해서 돈 줄 뿐인 거예요. 그럼 문제는 나머지 차액이 발생했죠. 요 1억은 그러면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누구한테? 개공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죠. 개공 상대는 전액을, 보증사 상대는 보험 가입의 한도 금액 내에서만. 근데 차액은 당연히 누구한테? 개공 몫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요 틀 자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나중에 내용들을 추가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간략히 반환하시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나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